자, 친구들 안녕.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요런 날씨에 쉽게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위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온라인 학습이라서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또 졸릴 수도 있는데 더위까지 있으니까 선생님은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아이스크림도 있고 얼음물도 있고 우리에게는 또 선풍기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 완전 꿀팁인데 아저씨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완전 개꿀팁입니다. 이 얼음물을 이 바구니에 대야에 담아가지고 발을 담궈 보세요. 너무 시원합니다. 뇌까지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수업을 듣는다면 그래도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번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진도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능하면 다 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빡빡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좀 빡빡하게 진도 쭉쭉 빼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첫 번째 시기 개항기 배우고 있고요. 1860년대를 우리는 쇠고개 시기다. 70년대를 우리가 개항의 시기다. 80년대를 개화의 시기다. 우리는 지금 이 1890년대의 시기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1890년대의 시기에 선생님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근대국가로 개혁을 하는 시기다. 그래서 1890년대 가장 먼저 배운 사건이 동학농민운동이었지요. 농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무엇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했습니까? 근대국가로 우리도 좀 바뀌어보자. 그 근대국가 농민들이 생각하던 근대국가는 어떤 국가들이었습니까? 그렇죠. 신분제도가 없는 국가, 탐관오리가 없는 국가, 그리고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받는 국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1차 농민운동, 그리고 전주화약, 2차 농민운동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배워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정부 중심의, 그러니까 농민들이 주장했던 개혁들이 아니라 이렇게 개혁해주세요 내용이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개혁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4개의 연도를 외워줘야 됩니다. 미안해요. 이 4개의 연도를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이 4개의 연도를 외워야 되는데 이야, 솔직히 3학년 정도면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1894. 선생님이 이거 연도 외우라 그랬잖아요. 무슨 연도입니까? 그렇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바로 갑오년이죠. 갑오년. 그리고 또 우리가 외워야 되는 연도 있습니다. 또 따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도 기억할 수 있을까요? 1895. 밑에 좀 더 밑에 적을까? 너희는 지금 적지 마시고 선생님이 여기에 필기를 쭉 다 하면은 그 다음에 1895 적을 때 그때 적으세요. 1895, 1896, 1897 요렇게 1894, 1895, 1896, 1897 요렇게 4개의 연도를 반드시 좀 기억해 주세요. 사실 요 하나만 외우면 연달아 4, 5, 6 쭉쭉 외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한 거야. 안 외운 친구들은 꼭 외워두세요. 갑오년입니다. 그럼 95년도는 무슨 해냐? 을미년이고요. 그 다음에 96년도는요. 선생님 욕하는 거 아닌데, 욕하고 싶지 않은데, 바로 병신년입니다. 병신년이에요. 선생님 욕하는 거 아니고,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1896년 병신년이고요. 그 다음에 1897년은 정유년 되겠습니다. 너들 한문 시간에 이 60갑자가 어떻게 붙는지 다 배운다 그랬죠? 그리고 아마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2학년 때 수업했던 친구들은 60갑자가 어떻게 붙는지 배웠을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혹시 더 잘 나와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외워야 되는 연도는 1894, 1895, 1896, 1897 연도부터 먼저 외우고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 그러니까 이 4개의 연도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게 되고 그 사건의 인과관계가 막 맞물려 있고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뭘까? 그렇지, 바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주제가 정부 중심의 근대개혁이니까 정부를 중심으로 한 근대개혁이 바로 4개나 있습니다.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 가보개혁, 그리고 광무개혁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어떤 개혁들, 그 개혁의 내용들과 그리고 그 개혁들의 원인, 그리고 결과, 그 앞뒤에 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이 좀 많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열정이라면, 우리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94년
가보년부터 하나하나 사건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거를 빼놓고 적으면 속상하지. 먼저 동학 농민운동 1차입니다. 내용들은 다 배웠을 때 간단하게 써머리만 해주면은 조병갑의 횡포로 조병갑의 수탈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 농민들이 고부에서 봉기하였고, 그리고 안핵사가 또 헛소리 해가지고 또 백산에서 봉기하고, 그리고 황토현에서 황룡천에서 농민군이 크게 승리하면서 어느 성까지 점령했다? 그렇지, 비빔밥으로 유명한 전주성까지 점령했다.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 1차였고요. 여기에서 너무너무 긴장한 농민군들이 한양까지 올라올까봐, 서울까지 올라올까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고종과 민비는, 명성황후는 어디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데 이 나라는 갑자기 따라 들어옵니다. 일본은 무슨 조약을 빌미로? 그렇지, 텐진 조약을 빌미로 따라 들어왔다. 이렇게 되니 우리 정부와 그리고 농민군들은 전주에서 화해의 약속을 맺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전주 화해하기라고 불렀다. 농민군들이 패정개혁안을 제안했고, 그것들을 시행해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실행해주겠다고 정부는 약속했고, 서울에는 교정청을,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집강소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농민군들은 해산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애들이, 이야, 농민군들이 해산했으니 청나라 돌아갔는데 일본은 돌아가지 않고 어디를 점령했다? 경복궁을 점령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하이! 너희 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민 반란이 일어난 것은 너희 정치 제도가 썩어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정치 제도를 뜯어 고쳐주겠습니다 하면서 개혁을 실시했다 그랬는데요. 그 개혁이 바로 정부 중심의 개혁, 1차 개혁, 1차 가보 개혁. 옛날에 배운 사람들은 가보 경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 애들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를 정치 제도를 싹 뜯어 고쳐주겠다. 우리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조선 관리는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누가 손들었어요? 네, 김홍집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번쩍 듭니다. 뭔가 이상해요. 얘들아, 김홍집은 우리 한번 배웠던 사람인데 언제 배운 사람이니? 그렇지, 온건개화파로 배운 사람이야. 온건개화파의 대표 인물 김홍집,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온건개화파는 어느 나라와 친한 사람들이었어? 그래, 청나라와 친한 사람들이었어. 친청파였지. 4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지. 맞나요? 근데 갑자기 일본이 와가지고 개혁한다고 하니까 네, 제가 당신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잘 해보겠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거야. 이 김홍집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홍집과 그리고 일본 애들이 김홍집을 믿지 못해가지고 대원군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김홍집과 대원군 너희들이 한번 개혁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가보개혁의 내용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혁을 했냐 하면, 일단 전주 화약에서 패정개혁안 12개종, 12개의 패정개혁안을 시행해 줄 수 있는 정부 기구를 만들겠다. 그 기구 이름이 뭐였어요? 교정청이었어. 근데 그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의 느낌이 물씬 나는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바로 무엇을 만드냐 하면, 여기 조금 글씨가 좀, 글 쓸 때가 좀 애매하네요. 옆에 좀 썼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군국기무띠, 군국기무처. 군국기무띠, 군국기무처. 군국기무띠, 군국기무처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군국기무처는요, 당연히 이 1차 가보개혁의 핵심 기구, 개혁을 하는 핵심 기구, 이렇게 되겠어요. 군국기무띠 아닙니다. 선생님이 말 실수했어요. 군국기무띠, 군국기무처. 그쵸? 자, 이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어떤 것들을 개혁하냐 하면, 일단,
사실 근대 국가에서 신분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분제를 없애버리고 신분제와 과거제 한꺼번에 적겠습니다. 신분제, 과거제를 없애버립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청동기 시대부터 있어왔던 신분제도가 1894년 1차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때 그렇게 농민들이 주장했던 과부의 재혼을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서 농민군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세의 급납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조세가 뭡니까? 그렇지, 세금이죠. 세금을 금으로 낼 수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금은요, 화폐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조선시대에서는 세금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세, 땅에 매기는 세금, 이건 어떻게 냈어요? 쌀로 냈어요. 그리고 공납, 이건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이것도 물건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입니다. 이건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화폐로 내는 건 없었어요. 쌀로 내거나 아니면은 특산물, 물건을 내거나 아니면은 내가 노동력을 내는 거에 세금이었는데 모두 다 돈을 화폐로 내기로 했다. 이게 바로 1차 갑오개혁의 내용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정도 나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 정도만 한번 필기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갑오개혁을 실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청나라까지 소문이 전달됩니다. 청나라 집으로 돌아가다가 멋이라 너희 나라가 우리 아들나라에서 개혁을 실시한다 해 가만두지 않겠다 해 하면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청일전쟁 되겠어요. 청일전쟁이 시행되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청나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만주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 정쟁터가 된 거야. 우리나라가 끼어있지도 않은 그 전쟁에 당황스러운 거죠. 이러니까 열받았다 그랬어. 누가 열받았다 그랬어? 농민들이 열받았잖아. 그래서 몇 차 동학농민운동? 그래, 2차 동학농민운동. 그러면서 우금치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하면 할수록 아쉽고 열받고 그러네요. 자, 이쯤 되니까 일본은요, 이 1차 갑오개혁을 좀 주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오개혁을 하겠습니다 딱 이야기하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났고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냥 하려고는 했지만 일본이 많이 신경을 못 쓰게 된 거야, 이 개혁에. 그러니까 일본 마음대로 자기의 구미에 맞는 개혁의 내용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배울 1차, 2차, 3차 갑오개혁 중에 가장 주체적인, 가장 주도적인, 가장 우리나라에 맞는 개혁이라고 평가받는 게 1차 갑오개혁입니다. 그만큼 일본 애들이 하자고는 했지만 이런 전쟁들 때문에 신경을 못 쓴 개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이제 누가 승기를 잡고 일본이 승기를 잡고 2차 동학농민운동을 완전히 진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거야. 여유가 생겨서 홍지바, 대원구나 너희들의 개혁 어떻게 했는지 보자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러니까 에이 너희들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다 없애버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개혁을 하게 되니 그 개혁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2차 갑오경장, 2차 갑오개혁 됩니다. 이 2차 갑오개혁 때는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는데요. 관리들에게 일본이 관리들을, 조선 관리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 너희들이 네 멋대로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면 어쩌겠습니까? 이제 정말로 우리의 구미에 맞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네, 김홍집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애걸복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습니다. 김홍집 너를 중심으로 내각을 세우겠습니다. 김홍집과 그리고
김홍집 너 혼자로는 내가 믿을 수 없으므리다. 조선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우리 일본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김홍집이 그 일본에서 새로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박영효였습니다. 박영효가 누굽니까?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혁파 대표 인물. 홍영식, 박영효, 또 누구 김옥균, 서재필, 서황범 이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닙니까?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 갔다가 몸을 계속 숨기고 있다가 이때 일본이 와라 해가지고 온 거지요. 그래서 박영효와 김홍집의 열림 내각이 구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2차 가보개혁이 실시되는 겁니다.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차 가보개혁의 핵심 기구였던 군국기무처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강령 14개를 세우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따라합니다. 홍범 14조. 홍범 14조.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됩니다. 자, 홍범 14조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뾰르릉. 요게 바로 홍범 14조입니다.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주 독립의 기초는 어느 나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겁니까? 그쵸.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은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하고 외척놈들은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 혼돈하지 않는다. 뭐 이런 쭉쭉 내용이 나오고 뭐 조세와 관련된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능력의 길을 넓힌다. 뭐 신문지 없앤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쫙 읽어보면 무엇과 굉장히 많이 비슷하냐 하면 14개조 개혁정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14개조 개혁정강 당연히 너희들 기억 못하겠지. 이건 뭐냐 하면 갑신정변 때에 3.1천하 김옥균과 그리고 급진개혁파 인물들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개혁할 거야 14개를 걸었던 그것 14개조 개혁정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홍범 14조를 만든 사람이 박영효라니까. 박영효. 그러니까 굉장히 흡사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친일적인 그리고 좀 급진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구나. 그리고 이 홍범 14조로 반포된 게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따로 적어주는 겁니다. 바로 교육입국조서라는 거예요. 이 교육입국조서는 바로 근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2차 가보개혁의 핵심 개혁의 내용이 뭐냐 하면 조선은 8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함경도, 또 뭐 있나요? 아무튼 이렇게 8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8도를 23개의 부로 지방행정을 개편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공정한 재판이 시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누가 재판했어요? 왕이 재판했어요. 지방에서는 지방의 사건들은 왕이 재판할 수 없으니까 누가 재판한 거예요? 왕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수령, 지방관이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또나 수령관은요,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유교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재판을 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사법부를 재판소를 따로 설치하면서 사법부를 독립시켰다는 것은 근대국가의 요소들이 생겼다라고 평가받는 부분들이죠. 이것이 바로 1894년에 개혁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때 배웠던 내용들 사이사이에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의 내용들이 쏙쏙 들어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1894년을 다 했으니까 너희 노트에는 밑에 적으면 되겠죠? 1895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그러면은 영상을 끊고 가도록 하죠. 뿅!